저는 평범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과거형으로 말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긴 했죠.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현재 40대 후반으로 아들이 하나 있는 직장인입니다. 이 채널은 아주 가끔 듣곤 했는데 이렇게 제가 글을 쓰게 되니 많이 어색하네요. 누군가는 저를 바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저를 멍청하다고 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고 했었죠. 무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해도 허허 웃는 제 성격은 사실 장점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괴로워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믿었었죠.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건 결코 평범하진 않았어요. 이년 어디 갔어? 감히 하늘 같은 아버지가 일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잠이나 쳐자고 있어? 내가 이 버르장머리를 오늘 제대로 고쳐준다. 여보, 애 아파요.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잠든 건데. 시끄러! 어딜 내 말에 토를 달아? 남편이 왔으면 오셨냐고 수고했다고 애교를 피워도 모자란데 자기 자식이라고 감싸들고 징징거려? 재수가 없어. 이래서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것도 짜증이 나. 당신 죽상을 한 얼굴 보고 있으면 토할 것 같아. 알아? 술, 여자, 폭력 이 하나만 있어도 결혼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저의 아버진 이 세 개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어린아이들은 4살, 3살 이런 나이에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저는 아버지란 사람에게 맞았던 걸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죠. 한 번은 제가 아플 때였는데 병원에 문을 연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24시간 문을 여는 약국도 없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른들이 먹는 알약을 먹이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가루로 빻아주려고 했지만 아버진 아니었습니다. 빨리 그 상황을 끝내려는 듯이 제게 알약을 먹였거든요. 하지만 너무 어린아이였던 저는 그걸 먹지 못하고 뱉었죠. 그 시도를 한두 번 하다가 아버진 제 뺨을 후려갈겼고 어린 저를 뒤집어서 목구멍에 알약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소변을 실수했던 날 밤에 머리채를 잡힌 채로 끌려가서 화장실에 머리를 박힌 채 맞아야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과하게 손을 들다가 화장실 유리가 깨졌는데 그 조각이 제 다리에 박혀 어른이 된 지금도 그 상처가 뚜렷하게 있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말리다가 늘 저보다 더 많이 다쳤습니다. 원래 얼굴이 정확히 어떤지 모를 정도로 멍과 상처가 아물 날이 없었어요. 웃긴 건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다정한 사람처럼 굴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신뢰받고 믿음직한 사람인 척하고 다녔거든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매일 밤 제발 죽어줘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 제 나이 8살이 되던 해였죠. 고작 8살의 나이에 그렇게 삐뚤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그런 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게 나쁜 것은 보고 배워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라. 누구보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어머닌 어머니 방식대로 제게 모범을 보이려고 하셨죠. 그러다 제가 중학생 때 친구와 크게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그 친구를 때린 일이었죠. 맞는다는 게 어떤지 알면서도 너는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엄마, 하지만 걔가 먼저 나한테. 그래도 폭력만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게 평생 이 가슴에 상처로 남을 텐데. 아니, 내 말을 들어봐. 어떤 이유라고 해도 폭력은 당연할 수 없어. 넌 잘못했어. 엄마는 너 그렇게 안 키웠어. 친구의 부모님을 찾아가서 빌고 친구에게도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미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반에서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걸 만류하다가 벌어진 사건이었고 저는 정정당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기준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숨죽여서 우는 걸 보고 저는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보는 건 내게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제 안에 있는 피를 모두 바꿔서라도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신기하게도 아버지보단 어머니를 더 닮아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죠. 물론 그렇다고 문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버진 술만 드시면 손찌검을 했고 저와 어머니는 늘 무방비하게 당하기만 했으니까요. 지긋지긋한 폭력을 멈춘 건 반성도 깨달음도 아닌 병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했던 제 기도가 뒤늦게 효과를 발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버지의 몸속의 암세포는 급격하게 번져나갔어요. 2차례의 수술을 진행했지만 결국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내고도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인생에서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지막 기억이 바로 그거였네요. 그 뒤로 저는 웬만한 일로는 화조차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이 답답아. 방금 선배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건데 왜 그걸 그냥 넘어가? 뭐 어때? 내가 잘못한 거겠지. 아니라고. 너한테 그냥 화풀이 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바보처럼 굴어? 네가 한번 만만하게 구니까 매번 저러잖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이렇게 집합을 해서 똥군기를 잡는데. 괜찮아. 나 별로 신경 안 써. 너 그렇게 계속 살면 매번 사기당하고 힘들어져. 손해보면서 살지 좀 마. 어? 알았어. 고마워, 걱정해줘서.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아, 정말. 내가 불안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제 별명은 보살 그리고 수녀였습니다. 제 성이 박씨여서 박보살, 박수녀라고 부르곤 했었죠. 다행히 제 둥글둥글한 성격 때문에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고 저를 위해 대신 나서주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존재했죠.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사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고 밥도 혼자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괴로울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상태였거든요. 바로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몸이 또 안 좋아? 내가 한약 지어준 건 다 먹었어? 몇 번 먹긴 했는데 맛이 없더라고.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 우리 병원 한번 가보자. 자꾸 머리도 아프다고 하는 게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응? 그냥 베개가 불편해서 그래. 바꾸면 괜찮아져. 내가 목 디스크가 조금 있어서 잠만 조금 불편해도 두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얼른 네 일이나 봐. 엄마, 그냥 병원 가자. 내가 예약했어. 어?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내 몸은 내가 더 잘 알아.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는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뇌졸중으로 수술까지 하셔야 했죠. 더구나 후유증 때문에 거동하는 게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낮으로 간호를 했고 재활도 도왔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무슨 사고로 눈밑뼈가 함몰되어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되었고 어머니가 퇴원하시고 난 이후에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가족들에게 끔찍했고 저처럼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죠. 그 사람을 제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했었는데 저랑 너무 똑같아서 무섭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건 박보살이랑 김스님이랑 만난 느낌이야. 진짜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장난이라고 해도 그런 말은 안 좋아.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좀 무섭다. 둘 다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닌지. 그리고 한 명이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줘야 하잖아? 그럼 적어도 똑 부러지고 뭔가 성격이 좀 있는 그런 남자를 데려와야지. 어디서 찍어낸 붕어빵 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런가? 너랑 그 사람이랑 결혼하잖아? 그럼 너희가 낳은 애는 울지도 않을 것 같아. 얌전하게 책만 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응애 응애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소변을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다고.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절대로. 그리고 그 사람 부모님이랑 인사를 했는데
밝고 성격이 시원시원한 분들이었어. 그 사람이랑은 다를 거야. 그래? 희한하네. 원래 집안 내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무서운데. 그래도 다행이다. 너보다는 약간 더 활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그런가? 근데 만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결혼 이야기 오가는 건 좀 그렇지 않아? 결혼을 하려면 원래 여름, 겨울 이 정도는 온도 변화를 함께 겪어봐야지. 그런가? 근데 그 사람도 나도 딱히 누군가를 더 만날 생각이 없어서, 그리고 인연이 아니라면 헤어지겠지. 둘 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우 답답해. 지금 내가 이상해? 너네 진짜 이상해. 알긴 알아? 걱정해주는 거지? 고마워. 저와 그 사람은 끌리는 부분이 똑같았습니다. 신기하죠? 그 사람은 제가 어머니를 병간호하고 재활을 하면서도 늘 웃는 모습에 반했다고 했고, 저 역시도 그 사람이 부모님에게 잘하고 깍듯하게 하는 그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만남과 거의 동시에 결혼 이야기가 오갔을 정도로 빨랐어요. 3개월은 그저 약간의 기다림이었을 뿐이었죠.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걱정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저희 아버지처럼 겉으로만 사람이 좋은 건 아닌지 의심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저희 어머니와는 다르게 바로 이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보 같다거나 멍청하단 말을 들을 정도의 성격이긴 했지만 맺고 끊는 것은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기에 저 자신을 믿고 진행을 한 거였죠. 그리고 거기에 보답이라도 받는 듯이 우리는 그 흔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었고, 남편은 당신 부모뿐만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도 잘했습니다. 장모님, 저번에 무릎이 안 좋다고 해서 이거 초록잎 홍합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관절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해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자네가 먹지.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거 잘 통하지도 않고 약을 하도 먹어서 앞으로는 이거 사오지 마. 비싸잖아. 네, 엄청 비싸요. 근데 장모님 안 드셔도 계속 사올 거니까 꾸준히 드셔야 해요. 아니면 이거 버려야 되는 거라서요. 100%라서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그니까 매일 드세요. 고집은 고맙네. 내가 꾸준히 먹어볼게.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올해 꼭 등산 같이 가요. 요즘 등산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남편은 딸인 저보다도 어머니를 더 잘 챙겨주었습니다.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찾아가거나 선물을 보내면서 사위 노릇을 제대로 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시댁 어른들을 깍듯하게 살폈습니다. 시부모님은 남편과는 다르게 성격이 시원시원한 편이었는데 어떨 때는 말은 좀 험하고 툭툭하긴 해도 나쁜 분들처럼 보이진 않았죠. 그렇게 우린 순조롭게 신혼 초반을 보냈고 뒤이어서 아이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한 친구는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해줬고 남편 역시도 이전보다 제게도 잘했죠. 어쩌면 넌 뭐 하나 틀리지를 않니? 임신해서도 입덧 한 번 없다니. 진짜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니까. 저렇게 어린데 어쩌면 한 번 울지도 않고 얌전해? 그런가? 나도 초보 엄마라서 잘 모르겠어. 이 집은 약간 절간? 그런 느낌이긴 하다. 어떻게 TV가 없을 수가 있어. 집에 들어오면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 응? 남편이랑 차도 한잔 먹고 책도 읽고. 아, 책을 읽는다니 진짜 꿈같은 소리긴 하지만 너라서 어울린다. 아, 근데 나는 결혼해도 저런 아이는 못 낳겠지? 어디 장난감 코너에서 소리나 꽥 지르는 애를 낳을 거야. 나를 꼭 닮았을 테니까. 아니야, 너 얼마나 착해. 배려심도 있고. 그렇지. 근데 말이지, 널 보고 있으면 내가 착하다는 말은 못하지. 어쨌든 걱정 많이 했는데 잘 살아서 다행이야. 시부모님도 너희 남편 같니? 아니야, 전에 말했잖아. 약간 다르긴 하다고. 혹시 힘든 건 없고? 그래도 시댁인데 확실히 불편은 하잖아. 그렇지. 근데 괜찮아, 정말로. 솔직히 그때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평화로운 일상이라고 하기에는 아이를 낳은 뒤에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었거든요. 바로
시부모님이 문제였습니다. 예전에는 가끔씩 투닥투닥 싸우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싸움이 커지고 언성도 높아졌어요. 저나 남편은 그 중간에서 꽤 곤란했던 적이 많았죠. 그런데 그 불똥이 바로 제게 튀는 거였습니다. 너 설마 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니? 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표정을 보면 내가 모를 것 같니? 적어도 넌 같은 여자니까 내 편을 들었어야지. 그냥 가만히 꺼다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을 거면 왜 우리 집 식구가 된 거야? 제가 끼어들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너한테 너무 실망스럽구나. 진짜 죄송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너도 같이 싸워. 알았어? 네? 왜? 죄송하다며. 그게 무슨 말이겠어? 내 편이라는 뜻 아니었어?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일단 흥분? 넌 꼭 날 어린아이 대하듯 그런다? 나 충분히 이성적이야. 근데 화를 내게 만드는 게 너라고. 앞에서 욕하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신우가 밉다는 말이 왜 나왔나 했더니 다 널 두고 하는 말이었구나. 줏대도 없고 멋도 없고 이래서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며느리는 들이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때 곁에 있던 남편이 슬쩍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만 화를 푸시고. 시끄러워. 어디서 집안 어른이 말을 하는데 끼어들어. 이제 네 마누라 생겼다 이거야. 부모고 뭐고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문제는 시아버지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서로가 자신의 말이 옳다고 편을 들어달라고 윽박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며느리였기에 어찌할 줄 몰랐지만 그건 남편 역시 마찬가지여서 매번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왕년에는 한 주먹 했었어. 그거 아냐? 아가 너는 모르겠지만 내 성격이 지금 많이 유해진 거야. 내가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주먹이었다고. 아, 그러셨군요. 그래, 유약하고 약해 빠진 아들 때문에 내 체면이 많이 상하긴 했지. 남자는 말이지, 모름지기 남자답게 주먹도 휘두르고 성질도 좀 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다. 알겠니? 그런가요? 조금은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지, 조금이 아니야. 아들놈이 저렇게 비실비실 허허실실 웃을 줄만 아는 놈이라 나는 솔직히 답답해. 날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살지. 욕심도 있고 욕망도 넘치게 그렇게 살아서 성공했겠지. 시아버지는 특히나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누군가를 때려서 식물인간을 만들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고 조폭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과장된 말도 많이 하셨어요. 그게 과장이라는 걸 알았던 이유는 가족들끼리 여행을 갈 때 확신할 수 있었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하면서 보복운전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렇게 정차시킨 차량에서 덩치가 큰 남자가 내리자마자 꼬리를 내렸고 차를 급하게 빼서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즉, 저희 시부모님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의 사람들이었던 거였죠. 그리고 저는 그들의 보기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었습니다. 제가 뭐든 군말 없이 받아들이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한 듯 했죠. 너 돈 좀 있지? 나한테 용돈 좀 주고 가라. 돈이요? 네. 그래, 그래야 내 며느리지.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아들 복 며느리 복은 타고났지. 얼마 정도를 드리면 될까요? 있는 돈 다 줘. 솔직히 너희가 주는 용돈으로 뭘 하니? 조금 쓰면 끝나버리는 코 묻은 돈인데. 나는 앞으로 그렇게 주지 말고 다달이 정기적으로 보내라. 알았니? 남편이랑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해볼게요. 상의? 필요 없어. 걘 엄마 아빠 말이면 꼼짝도 못하니까. 그냥 일단 줘. 그리고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렴. 어떤 날에는 저희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돈을 가져간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행을 가시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소비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주지 않으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둘 다 제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죠. 너는 그 나이 먹고 그렇게 벌어서 어디에 쓰니? 대출금? 그것 때문에 돈이 모자라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마치 우리가 돈을 강탈하는 것처럼 말을 하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전처럼 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번에 이런저런 일로 돈이 나가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니까 신혼 때랑 생활비 자체가 달라요. 아들 낳은 유세인가 그거 하는 거야? 네 아들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겠지만 우린 늙고 나이 들었으니 우릴 먼저 챙겨야지. 손자, 걘 지금 잘해줘도 기억도 못해. 알긴 알아? 그래도 그냥 밥이나 더 먹이고 과자나 하나 들려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유난이야. 저번에 집에 가니까 유모차며 뭐며 잔뜩 사놨던데 그거 다 허세야, 허세. 하긴 네가 뭘 제대로 알겠어. 사돈이 몸이 약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데 널 뭘 제대로 가르치긴 했겠니? 대부분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둘 다 저와 어머님을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부모님에 관한 말에 당연히 화를 내는 게 맞지만 남편이 저희 어머니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알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저희 어머니를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이해하려고 했죠. 보통의 사람들도 상식을 벗어나는 사람과 조우하면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무엇보다 남편이 2배, 3배로 제게 더 미안해해서 화를 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생각하면 이해를 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린 시절에 폭력에 노출되었던 경험이 저 스스로를 둔감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걸 몰랐기에 그냥 참고 넘기는 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와 남편이 빈소를 지켜야 했기에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겼기 때문이었죠. 며칠은 울기만 했고 또 며칠은 짐을 정리하면서 저 역시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에게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제 감정을 추스르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곁에서 많이 위로해줬고요. 아이를 데리러 간 날에도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고 한마디 하셨죠. 너 라면 먹고 잤니? 아니면 보톡스 그런 거 맞았어? 네? 아니, 얼굴이 빵빵해서 그렇지. 훨씬 보기가 좋네. 얼굴 좋아 보여. 솔직히 그때는 지치기도 했고 힘도 없어서 아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말수가 없는 아이였지만 저희가 없어서인지 풀이 죽은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헌데 문제는 그 모습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잘 먹었습니다, 주무세요 하는 정도의 말까지 아예 없었죠. 그래서 그 이튿날쯤 남편과 저는 아이를 잡고 말을 시켰는데 아이가 입만 물고기처럼 뻥긋거리더군요. 그리고는 본인도 답답한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린 다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갔고 검사를 진행했죠. 병원에서는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MRI, 인지검사까지 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실어증이라뇨? 보통 실어증의 원인은 뇌졸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원인들이 있고 그 중에 심리적인 충격도 하나의 원인이 되죠. 일단 검사 결과상으로 감각 언어 상실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언어 전달 부분에서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인 건 실어증은 손상의 정도가 경미할수록 또 나이가 어릴수록 질환의 발견이 빨라서 치료 시기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건 각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보통은 얼마나... 시기를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심리적인 충격에 의한 것이라면 더욱더 신중히 시간을 들여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처음으로 숨죽여 울었습니다. 아무리 각자의 별명이 보살이고 스님이어도 자식에 관한 건 침착해지기 힘들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고 모든 게 제 탓만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절망하는 건 짧았어요. 우린 이전과 다르지 않게 지내기로 했고 아이에게도 질환이라서 얼른 나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지 않으려고 했죠. 우린 말끝에 물음표 대신에 웃음을 넣었습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배려했죠. 함께 책을 읽었고 남편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상태로는 유치원을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거였죠.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직장에 휴직을 신청했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화근이 되었죠. 너 그럼 앞으로 우리한테 용돈은 따로 못 챙겨주는 거니?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많이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다야? 고작 말 못하는 거 가지고? 그냥 회사를 나가. 우리가 돌볼 테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야. 네? 그게 그냥 지금은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너도 그렇게 안 봤는데 유난스럽다. 치마폭에서 아이를 싸고 도니까 애가 젖골이 된 거야. 알긴 하니? 애들은 굴려야 해. 흙 받치고 어디고 굴리면서 커야 잘 자라고 튼튼해. 비실비실한 것만 딱 부모 피를 물려받아서 지금 애한테 들어가는 그 돈이 얼마야?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준은 되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문제니? 감당을 우리가 같이 하니까 문제지. 우리가 죽자 사자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이제 부모한테 받을 거 없다고 이렇게 모질게 하는 건 아니지 싶다. 너희 그러면 천벌 받아. 아니지, 이미 받은 걸지도 모르겠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솔직히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을 봐서 참고 이미 나이가 많은 분들이니 또 참았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어 제 손을 잡으시더군요. 세아가, 너희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 돌아가시면서 보험금 받지 않았어? 사망보험. 정신이 없어서 신청은 못했는데 진단서랑 들고 가면 된다고는 들었어요. 있어? 네, 어머니가 말씀은 해주셔서 알고는 있어요. 그럼 그 돈 좀 우리한테 융통 좀 해줄 수 있을까?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그래. 솔직히 조금은 망설여졌습니다. 휴직을 해서 거의 남편 혼자 벌고 있는 실정이었고 앞으로 병원 치료며 언어 치료까지도 아이에게 들어갈 돈은 점점 많아질 테니까요. 저나 남편이나 돈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건 개인의 생각이었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뜻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죠. 제가 망설이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으시더군요. 우리 도와줄 거잖아, 응? 넌 착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니까. 그리고 어려울 때 돕는 게 가족 아니니? 우리가 그냥 쓴다는 것도 아니고 빌리는 거야, 빌리는 거. 근데 그게 우리 아들이랑 상의하겠다고? 너도 알잖아, 아들은 우리 말이면 껌뻑 죽는 거. 그리고 사돈이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준 걸 걔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야지. 하지만 아이 때문에 제가 또 말끝을 흐리자 시어머니는 버럭 짜증을 내셨죠. 약해 빠진 걸 어디에 쓰려고? 실어증? 그거 드라마에서나 흔하지 현실적으로는 한 번 걸리면 기약도 없는 병이라는데. 그리고 완쾌되는 것도 한참이 걸린다고 하더라. 걔 때문에 늙은 시부모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손 놓겠다는 거야? 어? 그런 말을 듣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이를 시댁에 맡길까 고민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만약 보험금을 빌려준다면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비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남편과 한참 상의를 했죠. 결론적으로 남편도 저도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당장에 목돈을 쓸 정도도 아니었고 우리가 조금 불편하긴 해도 아이를 맡긴다면 장기적으로 그게 이득이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들이 한참을 듣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면서 입을 벌렸고 온갖 괴로운 듯이 몸을 꼬았죠.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향했지만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이를 재우고는 혼자 맥주 한 잔을 먹고 있었죠. 한 캔을 다 비워갈 때쯤 남편도 잠을 못 잤는지 거실로 나오더군요. 당신 괜찮아? 술은 입에도 안 대는 사람이 무슨 술이야? 그러게 오늘은 이상하네. 나도 놀란 것 같아. 실은 나도. 그래서 나도 한 잔만 얻어먹으려고 나왔어.
그렇게 실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잔씩 따르고 있었는데 방에서 웅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린 말을 동시에 멈췄고 괜찮나 하고 다시 말하려는 순간 뭔가가 또 들렸죠. 남편과 저는 시선을 주고받고는 바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잠이 들어있었고 잠꼬대로 뭔가를 웅얼거렸죠. 저는 놀라서 양손으로 제 입을 막고 귀를 기울였어요. 남편 역시도 실어증 증상이 조금은 나아졌다는 희망이 있는지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한 40초? 어쩌면 2분?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어요.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때리지 마세요. 저는 그 뚜렷한 잠꼬대에 놀라서 자고 있는 아들을 깨워 일으키고는 품에 안았습니다. 누가 널 때리냐고, 악몽이라고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떨고 있는 아이를 쓰다듬었죠. 비록 잠꼬대였고 너무나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하필 그게 끔찍한 꿈이었다는 게 아이를 깨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으앙하는 소리로 울기 시작했어요. 너 우리 아들 말할 수 있겠어? 있어? 우리 아들 됐어. 그거면 됐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 정도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진지하게 바뀌어 있었죠. 제가 남편의 어깨를 흔들자 정신이 돌아온 듯 고개를 털고는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때렸어? 아이는 그 말이 신호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발작하듯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걸 달래면서도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대답이 뒤이어 들렸습니다. 버둥거리면서도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자신을 가두고 때렸다고 말이죠. 어쩌면 내 자식한테까지 손을 댈 수가 있어. 절대로 안 그런다고 약속했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보? 무슨 소리냐고 묻잖아. 사실은 말이야. 남편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습니다. 폭언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폭력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맞으면서 자랐다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남들보다 체벌이 엄한 부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잘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스스로를 탓해왔던 거죠. 심지어 저를 처음 만났던 병원에서 눈 밑에 뼈가 부서진 것도 아버지의 주먹에 의해서라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한 곳이었음에도 남편은 반항 한 번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다가 알게 됐어. 당신을 만나고 결혼하면서. 뭘? 아이를 꼭 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걸.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고 알았어. 내 자식을 그렇게까지 때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나의 부모님이 잘못된 걸 그때 알았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부모님도 그러겠다고 했었는데. 당신 바보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장모님이 위급한 그 상황에 그런 말까지 할 수는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달라진 줄 알았어. 나이도 들었고 예전이랑은 다르겠지. 그렇게 계속 생각하려고 했었어. 근데 아까 우리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긴다고 했을 때 아들 반응을 보고 어렴풋이 느껴졌었던 거고. 우리 애를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때렸다는 거지? 가두고? 아마도. 그래, 당신도 계속 맞았고. 당신 나랑 이혼하면 다시 부모님한테 돌아갈래? 그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랑 절연하고 나랑 계속 살래? 대답해. 그런 말은 왜 해?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빨리 결정해. 5초 줄게. 5, 4, 3, 2. 저는 남편의 대답을 듣고 바로 시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피는 뜨거워졌고 심장은 쿵쾅거렸고 주먹에는 힘이 들어가더군요. 얼마나 차를 빨리 몰았는지
옆에 타고 있던 남편이 비명을 질렀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시간은 새벽 2시였지만 저는 눈이 반쯤 뒤집힌 상태로 시댁의 문을 두드렸고 이내 문이 열리자마자 신발을 신은 상태로 들어갔죠.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새벽에? 어머님이 우리 아들 때리셨어요. 그리고 가뒀어요. 어? 아니, 그게 무슨... 그때 시아버지가 나오셨고 제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놈이 그래? 사내 새끼가 입을 다물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병에 걸리지. 순간 제 이성의 끈은 툭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른이고 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제 속에는 들끓는 미친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시아버지의 뺨을 휘갈겼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 된 것처럼 누구 하나 숨조차 쉬지 못했지만 시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제게 소리를 질렀고 제 뺨도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가볍게 손을 피하고 발로 시아버지를 걷어찼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에게 맞고 크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효율적으로 싸우는지 터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언젠가 큰 싸움으로 번졌을 때 어머니와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던 호신술을 익힌 것도 큰 도움이 됐죠. 너 지금 미쳤어? 네가 미쳤지? 그래, 미쳤다. 내 자식을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가두고 때려서 실어증까지 왔는데 안 미치고 정상인 부모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네. 미친 노인네 둘! 저는 주변의 물건들을 하나씩 바닥으로 넘어뜨리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를 부축한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잠그더군요. 남편이 몸을 부딪혀서 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저는 현관 서랍에서 망치를 하나 찾아서 그걸로 문손잡이 쪽을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쾅쾅 하는 엄청난 굉음에 안쪽에서는 두 분의 비명이 들렸어요. 그리고 이내 문고리가 덜렁거리며 부서졌고 꽉 끌어안고 있는 두 분 앞에 섰죠. 야, 아들! 저녁 말려! 뭐해? 잘못했다고 하세요. 두 분 다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 그냥 애가 버릇이 없어서 교육 좀 시킨 건데. 아버지는 언제까지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얌전한지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버릇이 없다고요? 그냥 돈을 나눠 가지는 게 싫었다고 솔직하게라도 말하시든가요. 근데 이 새끼가...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남편은 본능적으로 방어 자세를 취했지만 제가 들고 있던 망치로 위협을 하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더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을 그걸로 때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안다는 듯이 성큼성큼 다가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지지 않고 바로 떼어낸 후 다리 뒤에 관절을 쳐서 넘어뜨렸죠.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을 부축하려고 갔고 그 순간에 시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지 마누라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당장 이혼해, 이 썩을 놈아. 그렇게 남편을 한참을 때렸고 남편은 눈을 감은 채 그걸 맞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천천히 눈을 뜨더니 일어나서는 자신을 때리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는 힘을 주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앞으로 저한테 부모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나이가 더 들면 나아질 거야. 나중에는 내게 미안해 하겠지. 내가 더 잘하면 날 사랑해 줄 거야. 저요. 그런 생각으로 이 나이까지 살았어요. 근데 아니네요. 당신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네요. 적어도 제 아이한테까지 그러지 말았어야죠. 인간이라면 그런 짓은 하지 않아야 정상이잖아요. 이 새끼가! 욕! 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이제 당신들은 내 부모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나 이 사람 만만하게 보지 마시죠. 애초에 우리가 당신들이 무서워서 참은 줄 알아? 아버지가 예전에 잘 나가던 그 사람 같아요. 이제 둘 다 늙고 힘도 없어. 그래서 불쌍해서 참았어. 근데 이제는 안 참아. 내 새끼는 내가 지켜. 앞으로 우리한테 찾아오지도 말고 뭘 얻을 생각도 마세요. 남편의 차가운 표정을 보자 시어머니는 반응이 빨랐습니다.
갑자기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잡더군요. 안 돼. 너도 알잖아. 우리가 너 없으면 너를 어떻게 보내. 내가 널 어떻게 낳았는데. 그니까요. 제가 그 말 때문에 부모가 되면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확실해졌어요. 어머니랑 아버지는 자식을 낳아서는 안 될 부모였어. 둘이서만 평생 살아야 서로가 서로의 지옥이 되어서 구렁텅이에서 살 텐데. 그쵸? 너 아버지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어? 내가 이제 웃음냐? 우스워? 너 내 성격 죽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너 더는 가만 못 둬. 이제 다 컸다고 안 건드리니까 아주 기어오르가.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자식들 손자들 버릇 운운하기 전에 손 찍어맞는 그 버릇은 고칠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과거에서 사실 겁니까? 지금은 매번 사람들한테 돈이나 꿔서 노름판이나 기웃거리면서 과거의 영광에서 언제까지 사실 거냐고요? 조폭을 때려잡고 뭘 때려잡고 왕년에는 어땠고, 그러면서 당신이란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건 힘없는 어린아들을 때린 거랑 내 아들을 때린 거, 그거 쪽팔린 줄 알아요. 어른이 되어서 힘없는 애들만 때리고 다니는 거. 야!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온 집안을 다 때려부셨고 망치를 휘두르고 있어서인지 그 누구도 접근하진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도 그 모습을 더는 말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약 1시간 가까이 거기 있는 살림을 모두 깨트린 후에야 저희는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남편은 카드사에다가 카드 분실 신고를 해버렸고 저는 이사갈 곳을 알아보려 다니기 시작했죠. 당시 전세로 들어가 있던 집이었기에 이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세난 때문에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히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곳을 떠날 수 있게 돕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정리를 끝내고 저는 어머니의 사망보험금을 보태고 대출까지 끌어서 매매로 작은 집을 장만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걸 묻고 불안해하는 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 같거든. 정말 그럴까? 솔직히 난 좀 무서워. 나도 그래. 내 안에는 분명 아버지의 피도 있으니까. 당신도 그렇겠지. 하지만 우린 달라. 우리는 분명 더 나은 길을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가야 했던 그 길의 반대편으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간다면 완벽하진 않아도 나쁜 부모는 될 수 없어.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마도 영원히 그 집에 부모님에게 꼼짝하지 못하고 잡혀 살았을 거야. 아버지에게 맞고 수술까지 해야 했던 그때를 떠올리면 끔찍하지만 당신을 만나게 해준 거라면 그것마저도 감사하면서 살 거야. 그래, 미워하지 말자. 미움조차 마음에 담지 말자. 우린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좁아터진 마음이라는 공간에 나쁜 기억과 감정들을 쌓아놓지 않기로 했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 뒤에도 시부모님은 남편의 회사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지까지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저도 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눈물의 호소도 협박도 저희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죠. 특히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는 착각을 하는 것 같더군요. 자식을 힘으로 눌러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식들은 그저 부모이기에 따랐던 것뿐이죠. 부모를 때릴 수 없어서 맞았고 부모이기에 무시할 수 없어서 받아준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우리 부부와 아이는 현재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대출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았지만 우리 명의로 된 집도 생겼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죠. 적어도 이전처럼 돈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고요. 아들도 말을 조금 더듬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다만 저희 아이가 심리적으로 아직은 많이 불안해하는 상태입니다.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고 우린 천천히 아이의 회복을 기다리기로 했네요. 아마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도 똑같은 아픔을 겪어봐서 잘 알거든요.
앞으로 저희 세 식구 잘 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